자, 맛있는 경제 이야기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조금 떨어지지만 코스피는 또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 아주 잘 보냈습니다. 할머니 집을 청소해 주셨다는 네. 효녀입니다, 효녀. 열심히 곰팡이 닦고 막.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주말이 지나서 오늘 월요일부터 또 힘찬 경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혹시 앵커님 스페이스X 영상 보셨어요? 봤죠? 많이 봤죠? 완전 착륙을 기가 막히게 하던데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진짜 우주 관광 시대도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전망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주 관련된 얘기, 우주 어디까지 왔니?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만나는 리포트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삼성전자 잘 나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또 최근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쪽 관련한 리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경동 나비엔의 온수기 제품이 북미 쪽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의 매출 전망 어떤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산주 현대 로템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후 수주 잔고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나가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신고가에서 놀고 있는 경동 나비엔, 플러스 북한 도발,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이런 거 관련해서 방산주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리포트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막힌 투자한끼에서도 반도체 다룹니다. 오늘 또 반도체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바라봐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동안 조금 쉬었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된 이야기들 기막힌 투자한끼에서 주식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 토크부터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우주로 한번 떠나봅니다. 런치 토크 보시죠. 자, 오늘의 런치 박스는요, 우주 시대가 온다. 일론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X, 요게 또 13일 현지 시간으로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다시 착륙을 또 안전하게 했는데요. 정말 우주 시대가 온 건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월요일 어서 오세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영상도 지금 수연 하나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딱 착륙하는 거 보면은 역재생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게 진짜 현대 과학 기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기도 하고 몇백 개가 막 1년에도 쐈다가 또 떨어졌다 쐈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지금 이 우주 알머리 제이스님이 준비하신 자료 우주 경쟁의 과거와 현재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네. 각각 이제 우주 경쟁이 큰 붐이 일었던 게 이제 몇 번 있는데 네. 그 각각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주 경쟁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구소련의 어떤 냉전 시대의 기술 경쟁으로서 시작이 됐었죠.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우주로 간 발사체죠.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이제 이게 1957년인가 그때 구소련에서 먼저 발사를 했고요. 네. 이게 당시에 57년 10월 4일이었고 한 달 뒤에 강아지를 한 마리를 태워가지고 또 이제 우주로 보냅니다. 그 개 이름 뭐였죠? 라이카라고. 라이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소련이 좀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육 시스템까지 바꿀 정도로 네. 그때 이제 이 우주 발사체를 소련에서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 이제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 더 뒤에 1969년에 우리가 아는 닐 암스트롱, 이제 미국인이죠. 루이 암스트롱 아니죠? 네,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입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은 가수죠. 네. 가수가 아니라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원더풀 월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닐 암스트롱이 네. 달 착륙을 하고 우리 이제 사람이 땅을 밟았다. 그래가지고 약간 미국이 좀 더 우세해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냉전도 종식이 되고 우주 경쟁 자체가 약간 한 20년 가까이 잊혀졌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
2000년대 들어서 테크 기업들이 돈을 워낙에 많이 벌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욕심을 내다가 우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 그 이제 스페이스 X 그리고 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리처드 브랜슨 그 영국 사업가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시 이런 이제 우주 관련된 대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뭐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느니 화성을 탐사하느니 이런 연구 차원이었다면은 이제는 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아 이거 앞으로 돈 되겠다 싶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 이 우주 산업 규모랑 우주 전담 기관 요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레전드죠. 설립일이 1958년이에요. 근데 한국의 우주항공청은 2024년 이번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인력도 저게 18,000명인데 유럽이랑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300명으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위에 자료를 보면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주 산업 규모가 480조 원에서 1,370조 원까지 간다. 박재영 차장님께 스페이스X도 있고 블루 오리진도 있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주 관련 산업에 뛰어들어서 과연 어떻게 돈을 벌지? 이게 투자한 만큼 과연 걷어들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뛰어드는 겁니까? 일단 우주는 주인이 없잖아요. 어, 먼저 올라와서 깃발 꼽는 사람이 그렇네요. 임자입니다. 네.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스페이스X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주에 위성 쓰레기, 발사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스페이스X가 한 번 뜨면 몇백 개 위성을 날린다라고 하잖아요. 쫙 뿌리고 오잖아요. 네. 그거를 뭐 영상이나 그림으로 그게 돌아다니는 그 그림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아 다니는데 3D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 그러면 하늘이 꽉 차 있습니다. 저기도 위성이 꽉 차 있어요. 와. 그게 사실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뭐 천문학자 네. 이런 천문학자들은 그게 굉장히 거슬린대요. 빛을 내니까 그러겠다. 순수한 학문 연구하는데 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먼저 꼽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자금을 회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을 쏘는 이유는 저궤도 위성으로 통신망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통신망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5G를 모든 전역이 커버를 못해요. 네. 그러면 이 5G가 커버하지 못하는 쪽의 통신을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이라든지 뭐 무인도라든지 이런데 뭐 기죽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이 뭐 돈을 받고 커버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 터지면 통신망이 어디 있어요? 다 파괴되고 안 되잖아요. 다 무전기 가지고 하는데 저궤도 위성이 통신망을 깔아주고 거기서 유도해가지고 드론이나 미사일로 러시아 배를 뭐 격추시켰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전쟁에서 통신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신망의 이슈. 그렇죠. 뭐 우리가 우주여행 얘기하는데 네. 사실 우주여행은 돈이 안 되고. 당장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사람만 몇 명만 할 수 있는 거고 보니까 버진 갤럭틱의 티켓 가격이 6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60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7억 하나요? 네, 7, 8억. 7억? 뭐 그렇죠. 7, 8억. 어. 7, 8억. 한 번 갔다 오는데 8억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가실 얼마나 수 있을까요? 네? 가실 수 있잖아요. 8억 정도 생각보다 산데. 다 태우면 집이고 뭐고 다 태우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전기차도 1억 하는 전기차가 비싸다고 캐짐이 온 상황인데 뭐 이 여행이 정말 현실화 되려고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들이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통신망 이런 쪽에서 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지금 테슬라에서 하는 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도 저궤도 위성에 그냥 대량으로 띄워버려가지고 촘촘하게 통신망을 만들어서 지구 전역에서 다 뭔가 인터넷이 되게 하자, 네트워크로 이어지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위성이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통신으로 돈을 버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안보 쪽에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어제 미국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다가 핵무기 배치하는 거를 방지하자 이런 결의안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를 한 걸로 알고가 있었는데 우주 공간 배치를 목적으로 한 핵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 개발 금지를 호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무슨 뭐 무기를 떨구는 뭐 신의 막대기 이런 것도 우주에서 핵무기를 어디에다가 꽂아서 뭐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 하고 그래서 안보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좀 우주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 관광 시대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박재영 차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민간인 우주 관광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인 우주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스타트업이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기업 우주관광 경쟁 이렇게 보니까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23년 6월부터 우주관광 진행 중이고 지구 상공의 85km. 별로 생각보다 많이 한번 쓱 돌아보고 오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이런 우주 관광도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우주 관광도 하나의 뭐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약간 이제 박 차장님이랑 다른 의견인데 다른 의견. 세상에 돈 많은 변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우주 관광이 네. 에르메스랑 페라리 이후에 가장 훌륭한 배불런 소비재가 되지 않을까. 배불런 효과,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효과. 네네. 왜냐면 아직은 뭐 당연히 이제 기술이 더 확장이 되면서 이런 대중성이 높아지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미래를 보면은 이게 아마 7, 8억도 그 이제 해당 업체에서 손해 보면서 파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을 오히려 확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희소 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우주 관광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약간 명품 소비와 비슷하게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인스타나 SNS의 그렇죠. 시대니까 네. 인증의 시대. 비행기 타서 창문 찍는 거는 너무 흔하고. 그렇죠. 지구를 찍어서. 네. 나 지구 보인다 하고 네. 사진 찰칵 네. 찍어서 SNS 올리고. 뭐 1등석에서 이제 슬리퍼 신은 발 이렇게 찍고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이제 바깥에서 블루 마블을 찍어주는 거랑 이 레벨이 다르거든요. 인증의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네,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으로 네. 민간 우주 관광이. 네. 이건 뭡니까? 진짜 한국도 우주 관광 시대에 열릴까? 유한 계급론 이건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배불런 배불런제 효과. 때문에 이제 우주 관광 어때요? 약간 SNS에서 뭐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네. 류의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인스타에 이렇게 딱 우주 관광. 저는 약간 솔깃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네. 쉽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주 여행을 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찍어서 올려야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중에 조금 더 사업이 발전을 해서 진짜 어느 정도 돈으로 관광 갔다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투자의 규제 박지영 차장님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주 관광 가서 7, 8억 쓰고 우주 관광 가서 거기서 있다 온 썰을 유튜브에서 푼다면 그걸로도 7, 8억 그냥 뽕 뽑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갔다 온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요? 어. 우주 비행사들 많잖아요. 그래도 유튜브로 나 우주 갔다 온 썰 푼다 이런 분은 잘 없잖아요. 야, 그 8억을 뽑으려면 브이로그. 브이로그, 네. 우주 브이로그. 우주 브이로그. 제가 너무 현실적인 생각만 현실적인 한 것 생각입니다. 같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현실적이지만은 않은데 그럴 수도 뭐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안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목숨과도 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비행기 라이트 형태가 그렇죠. 처음 개발했을 때 비행기 탄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볼까요? 우리나라 우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 우주 기업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글로벌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국내 우주 산업 참여 기업, 위성 제작 및 운용, 발사체 제작 및 발사차, 뭐 지상국 및 시험 시설, 우주 보험, 발사대와 시험 시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모르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알머니 제이슨은 어떻게 우리 국내 우주 기업들은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니치는 잘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우주 산업이 돈을 벌 수는 없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태워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대기업, 그러니까 그 글로벌 테크 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기업이 아니면은 대부분 구멍가게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런 이제 뭐 큐브 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초저가로 만들 수 있는 위성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특히 상장 기업들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포지션을 좀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아, 틈새 시장을? 네. 특히 이제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기존의 그 정지 위성이랑 다르게 어떤 소모품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지 위성은 말 그대로 그냥 떠가지고 그 추가적인 동력 없이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저궤도에서는 조금 더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동력 같은 것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금방 이 기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뭐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 관련된 뭐 안테나라든지 그런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파고든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이 벤더사로서는 꽤 항공 부품 산업은 꽤 발전이 돼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간재적인 부분에서 좀 잘 파고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도 같이 포함해서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박재훈 차장님한테도 국내 민간 우주산업 현황과 성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좀 아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이런 쪽은 이제 발사체, 로켓 관련된 개발과 제조, 누리호 엔진 46기 생산 이런 업적도 있고요. 그리고 위성 개발 및 제조 이쪽에는 세트레가이, 한화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위성 지상국 관제 및 운용, 한화 시스템 그리고 컨택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때요, 박재훈 차장님? 이런 한화 쪽이 좀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가 한국항공우주. 누리호 3호기까지 한국항공우주가 주도를 했고 이제 4호기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으로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관련돼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하나 시스템도 나왔지만 저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언테크 같은 그러니까 그 위성을 싣고 갈 거 아니에요. 보통 명목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그렇죠. 북한도 미사일 쏘는 이유가 위성 띄운다고. 발사한다고 명목상 명목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누리호 관련된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위성과 관련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언테크 이런 쪽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뭐 사실 위성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방산주들도 그런 쪽과 굉장히 밀접한 아까 뭐 보셨듯이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런 쪽들도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쪽들도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그룹이 뭐 방산과 뭐 항공 우주 산업과 이런 쪽들을 또 이제 통틀어서 하고 있으니까 모빌리티도 같이. 네, 그런 쪽들이 가장 좀 큰 기업 관련되어 있는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 관점에서 봐도 그런 걸 우주로 뭔가 재료를 삼아서 얘네들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로직 그게 괜찮습니까? 한때 이제 누리호 막 발사하고 그럴 때 그다음에 스페이스X
주목받고 그랬을 네. 때 반짝했었고 이게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 지금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테마만 형성하고 이거 한다더라 했는데 주가는 계속 질질질질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테마주로만 많이 조금 뭐 부각이 됐었고 정부에서도 사실 지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항공청 이제 세운다라고 했을 때 네. 그 모멘텀으로 잠깐 움직였는데 흐지부지하고 계속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완전 초반에 얘기했을 때 우주 전담 기관을 미국이랑 우리나라 설립일로 비교했을 때 거의 70년 가까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빠르게 따라잡고 우리도 뭔가 글로벌적으로 우주 산업이 크게 되려면 결국은 정부의 투자 규모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우리 정부는 투자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돈만큼 못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 그대로 돈을 태워야 되는 산업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제 우주청을 만든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한 발자국이라고 보지만은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냥 글로벌리 보더라도 직면해 있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안 끝냈는데 네. 바깥 일 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더 급선무인 여러 가지 네네. 것들이 지금 많다. 당장 닥친 일. 예,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런 이제 당장 급한 숙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꿈만 가지고 돈을 태우기 쉽지 않을 거고 정부도 특히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 살림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비슷한 스탠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주 관련된 민간에서 요청하는 어떤 지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여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머리 제이슨님한테도 아까 그 주식 관점에서 기업들을 좀 여쭤봤는데 네. 이런 국내 우주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네. 앞으로의 비전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투자 관점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무관심에 사서 테마에 팔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트릭으로 보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그 스페이스X에서 거대한 발사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메카질라라는 큰 젓가락이 그걸 캐치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로서 투자자들에게 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줄 거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세트랙아이 같은 예시를 들어보면은 하나씩 이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심사 기간이 굉장히 이제 깐깐하고 오래 가고요. 그러고 나서 샘플 위성들을 그러니까 위성 하나를 만들어서 바로 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샘플 위성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검사 받고 이러면서 이제 샘플 개발 기간이 거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그때 이제 FM이라고 하는 플라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시험 위성 한 개를 이제 쏘아 올려 봅니다. 네. 그게 여태까지의 트랙 레코드였다고 보면은 일단 이게 FM 발사가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거든요. 그때까지 해왔던 노하우와 뭐 설계도와 이런 제작 원리를 가지고 네. 대량 생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25년, 26년, 27년이 그런 대량 생산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테마로는 오를 수 있지만 실적으로 오르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몇몇 기업들을 보면은 수주 잔고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수주 잔고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가장 확정된 어떤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점점 꿈에서 실체로 보여주고는 있다. 그런 부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지영 차장님, 약간 우리나라 K 우주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을 좀 자신 있게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게 여기는 진짜 1등하고 2등이 거의 다 먹는 그런 독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 저기 스페이스X나 뭐 버진 갤럭틱이나 뭐 블루 오리진이나 뭐 이런 데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숟가락 얹어서 뭘 먹을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뭘 하든 잘합니다. 네.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저는 항공우주 산업이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었던 이유는 네. 후발주자였기 때문이에요. 후발주자여서 그러면 우리가 왜 후발주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항공우주 산업이 갑자기 확 뜨게 된 거는 2021년도에 우리나라 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가 됐어요. 우리가 전쟁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장거리 미사일 못 만들게 못 했어요. 만들게. 근데 이게 21년도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거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만들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뭐 개발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투자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국가인데 규제 때문에 못했었던 거고 2021년도에 그 규제가 딱 해제가 되고 나서 아니 발사체를 누리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쏘아 올린 국가가 없거든요. 대단하죠, 그 전까지는 대단하죠. 이제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네. 쏘아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는 국가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뭐 1950년대부터 시작한 러시아라든지 뭐 6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지. 뒤쫓아가면 뭐 반도체도 사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일본도 제끼고 미국도 제끼고 그렇다. 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한 지 3, 4년뿐이 안 됐다. 그렇죠. 누리호 4호기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3호 발사하고 4호에서 예산 완전히 깎아버렸거든요. 10배로 늘려줘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투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런 산업이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 K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살짝 궁금한 게 네. 어느 정도 기다려보면 뭔가 관련주들 사이에서 재밌다 할 만한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대략. 일단은 이제 선두 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선두 업체가 치고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체만큼의 기업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에 누군가 어떤 기업이 무언가를 납품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업이 커가면 처음부터 미사일을 쌓아 올린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납품한다.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뒤에서 붙으면서 저희가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작가님부터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일단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대형 로켓을 젓가락으로 집은 영상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돌려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이런 분들이 약간은 자의식 과잉 CEO의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그 우주 경쟁이 약간 그분들의 그 자아 실현 욕구를 자꾸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그런 불편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설거지를 하고 출근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문제, 뭐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먼저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도망가는 거다 이래서 화성으로 테라포밍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그 지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약간 지금의 이 스타 CEO들도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약간 철들지 않을까. 지금의 빌 게이츠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구 안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그게 이제 일개 개미 투자자인 저의 메시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나이가 53인데 철들어라.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뭐 우주 산업은 조금 먼 미래. 음. 근데 이게 먼 미래보다는 조금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조금 먼 미래. 조금 먼 미래 오.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인공지능 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뭐 그 UHM인가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우주 여행도 가고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래의 무언가였고.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우주 여행 요게 이제 좀 머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조금 먼 미래의 일이 항공 산업이다라는 한 줄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주 가는 티켓이 얼마 정도면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200 정도면 아니, 지금 유럽도 못 가지 않나요? 200으로 비행기로 유럽도 못 가는데 우주 가는 게 200 정도면 네. 뭐 제 소득 수준에서는 한 200 정도. 200 정도. 200 정도. 알겠습니다. 그날이 곧 오겠죠. 예, 또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작가님도 궁금한데요. 네. 작가님은 어느 정도면 가실 거예요? 저는 한 몇만 명 이상이 갔다 와서 안 죽었다는 얘기 들리면 그때 가요. 가격 상관없이요? 네네. 두 분 다 이제 극적으로 보수적이신 두 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K 우주 기업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투자 관점으로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알머리 제이스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 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 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리포트 저는 제일 기대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리포트를 들고 오셔서 특히 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현대차증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래도 HBM 관련주들이 삼성전자가 부진할 때도 잘 나가줬고 네네.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영향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네. 이렇게 좋은 흐름 HBM 관련주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많이 얘기할 때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HBM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서 파운드리도 있고 뭐 레거시도 있고 그런데 HBM 자체는 논란이 있었죠. 일부 네. 뭐 윈터 이즈 커밍 루밍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HBM 특히나 AI 관련된 수요가 흔들릴 수 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는
잠시 접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워낙 뭐 수요에 대해서 미친 듯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그런 커멘트하고 부합하는 그 엔비디아 서플라이 채널에 있는 거, 뭐 네. 폭스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버를 모듈 만드는 게 폭스콘이거든요. 걔네들도 뭐 멕시코한테 어디 뭐 새롭게 짓는 게 캐파가 엄청 나다는 등, 그다음에 벌써 이제 블랙웰 바탕으로 한 GB200 서버 준비 다 됐다는 등,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생산을 해주려면 칩이 필요한데 칩을 생산해주는 거 HP 말고 그 GPU 생산하는 게 TSMC잖아요. 네. 대만에 TSMC 9월달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다. 40% 성장한다. 뭐 전체적인 실적은 3분기 실적이 내일 모레 이번 주 목요일 날 장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엔비디아는 전고점 비슷하게 갈라고 이제 거기서 동동하고, 이런 전원 증거는 HBM에 연관되는 AI 수요가 당분간 탄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HBM 관련되는 장비주라든지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된 반도체 주식들은 영향을 받는 게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리포트에 보면은요, HBM 관련주들이 지금이 약세장 중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약세장 중에 이 강세장 흐름이 계속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일단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발표되는 네. 것이 언제 발표돼요? 10월달 지난주 말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금융주부터 시작하고요. 아마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이 다음 주 삼성 하이닉스가 다음 주부터 실적되죠. 그래서 다음 주 10월 주 후반 넷째 주, 다섯째 주, 마지막 주 11월 이렇게 실적 발표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아마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한 좋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 첫 번째 실적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점을 찍는 거는 정점이 될지 아니면 초를 칠지 아니면 진짜 한 번 더 올라갈지는 11월 20일인가 10며칠인가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아, 네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때까지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길다고 보죠. 왜냐하면 뭐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양 정책에 따른 중국 시장이 네. 주시장이 우리나라에 올 돈을 계속 끌어당길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주춤하면은 그런 돈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살지, 이런 IT나 반도체 HBM 아닌 외부 여건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낙관을 못 하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비관할 거 없고, 그런 상태니까 최소한 10월 말에 주요 업체들 애플, 삼성 발표했지만 하이닉스, 기타 등등 TSMC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나쁘게 볼 일은 없어요. 다만 너무 흥분해 갖고 지금 수급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확 달려드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침하고 오후 다르고, 뭐 주중에 초반하고 어떤 기점이 있으면 내일 뭐가 있다 하면 그 전에 할 것이냐 그 후에 할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접근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이번 주,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 특히 HBM 관련된 반도체는 흐름 자체는 조금 다시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듯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까지도 기다려봐야겠지만 워낙 외부 요인이 많으니까 국내 네. 실적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까지는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테크윈도 좀 잘 나갔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 그렇죠.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네.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소부장 쪽 종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추천은 제가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네.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네. 타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10월 12일 정도 작년 이맘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거 HPSP, 이오테크닉스, 뭐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를 보세요. 그 당시에 24년을 바라봤을 때 PER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지금 24년 10월 달에 25년을 바라보는 PER이 있을 겁니다. 네. 밸류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조금 덜은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지난주 말 정도 기준으로 덜은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일부 들어가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좀 셌다가 좀 그런데 그런 흐름인 거예요. 특히나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 사이에 외국인 지분이 는 주식이 있어요. 지금 말한 주식 포함해서 네. 뭐 테크윈 들었고, 정확히 거긴 모르겠지만 HPS나 이오테크는 외국인 지분이 늘고 주가는 그 당시보다 별로 늘진 않아서 PER은 더 싸졌고, 그런 입장이면은 용기를 낼 수 있겠죠. 다만 분할해야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것이 HBM의 대장주니까 네. 걔네들이 버텨준다는 가정, 그다음에 TSMC 실적 나오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또는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두 번의 모멘텀이라든지 변곡점이 있다는 거,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 정도는 알고 소부장제를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소부장 또는 그 HBM 말고 모든 종목이 아주 편안하게 다 간다라고 그렇게 참 강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종목은 뭐 아무리 개인 투자라도 한 3개 정도
또 한 개는 너무 못 빠면 안 될 것 같고 세네 개 정도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TSM 하이닉스가 어떻게 실적 발표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좀 신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하고 무엇보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네.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PER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목이 HBM 당분간 오버 서플라이는 없다고 얘기한 제목인데요. 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HBM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HBM을 많이 생산해서 HBM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나리오는 네. 당분간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일부 기사에서 내년도 원래 캐파를 뭐 10만 장에서 14만 장에서 20만 장까지 늘린다는 거를 좀 톤 다운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뭐 삼성전자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만은 하이닉스라든지 HBM 자체에 뭐 큰 문제가 당분간은 없다는 그런 정도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 HBM 장비 중에서 일부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BM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경동나비엔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북미에서 경동나비엔 제품이 그렇게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제품이 어떤 이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경동나비에는 이제 보일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콘덴싱 온수기. 온수기. 네네. 그리고 우리 경동나비엔의 수출이 미국에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발 이슈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라는 제품이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과 북미의 이제 품질이 좋아서 본격적인 판매가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실제 실적에 대한 영향은 내년에 더 크게 날 것 같아요. 어쨌든 북미 시장이고요. 네. 신제품은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라는 온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보면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이거 제가 여기 나와서 7만 원대인지 6만 원대인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네. 같긴 한데 목표 주가가 커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로서 13만 원 목표 주가를 쳤거든요. 내년도 목표 주가를 PER 13배를 했는데 네. 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PER 10배 이상 가는 게 아주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PER 내년 기준으로 한 8배 7배 정도거든요. 현재 한 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네, 있습니다. 8만 원이면 7, 8배, 8배는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13배 줬다는 게 13배니까 미국의 북미 콘덴싱 온수기 업체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AO 스미스라고 걔네 PER에서 30% 할인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30% 할지 50% 할지 이건 사실은 애매해요. 50% 하면은 50%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아직 있습니다. 30% 했는데 성장률이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 20% 성장한다고 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제품이 북미 지역에 사면은 이게 또 네. 무시가 미국의 그 친환경 흐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친환경 흐름의 트렌드에 콘덴싱 온수기가 딱 적합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북미 지역의 그 흐름에서 특히 뭐 주택에 대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뭐 공급이 증가된다든지 이러면 또 당연히 이런 온수기 수요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20% 실적 증가라는 것이 아마도 예측이 내려가기보다는 향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성장률이 그렇다면 PER 10배에서 13배 사이 네. 우리 애널리스트보다 좀 보수로 잡더라도 아직은 업사이드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리포트는 강력히 적었어요. 제목을 한국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기업이라는 강력한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리포트 업데이트를 안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한두 명 더 생겼다는 측면에서도 좀 수급에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리포트에서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왜 이 리포트에서 이 기업을 좋게 보고 있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네. 온수기는 계절성을 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는 매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서의 그 침투율이 지금 높지 않은 상태예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네. 상당 기간 동안은 그 계절성을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우리 주식에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품질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아서 네.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와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계절성을 오히려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PER을 이분은 한 13배 정도 준 것 같은데 차근차근 13배를 바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주가 저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급하게 하다기보다는 좀 중장기, 진짜 중장기 한 내후년까지 가져갈 수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체크한다. 이런 개념으로 차근차근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더 적절한 주식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이미 주가가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살짝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기업 밸류가 높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에 충분히 용이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기업이라는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네. 대체로 동감합니다. 분기별 실적이 좀 변동이 있으면 주가는 많이 오른 만큼 중간에 조정이 불가피해요. 근데 그럴 때도 너무 부안해동하기보다는 이 리포트를 쓴 이 DS 투자증권 말고도 딴 데도 한 군데 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잘 보시면서 근본적인 변동이 없으면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제 한 줄 평은 미국 친환경 트렌드, 정책 트렌드와 고성장 대비했을 때 밸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로 하나증권에서 나온 현대로템 소식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방산주인데 부문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디펜스 솔루션 부문과 레일 솔루션 부문으로 나눠서 성장세를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을 각 부문마다 어떻게 정리를 해줬습니까? 실적 자체는요, 네. 뭐 컨센서스하고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소폭 상회라 했습니다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도 비등비등해요. 디펜스 분야가 있고 그게 한 매출의 한 50%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실적 자체에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드라이브하는데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대충 뭐 여기는 7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7만 7천 원 이렇게 더 높은 종목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성장세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가들이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주가가 올랐겠죠. 7만 원을 갈지 7만 5천 원을 갈지 더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실적은 큰 이슈는 아니고 이제는 아마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언제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 같아요. 추가 수주라는 것이 폴란드가 있고 네. 루마니아 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폴란드 두 번째는 뭐 곧 제대로 나올 거니까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폴란드 수준은 좋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는 뭐 또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루마니아는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좋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게 수주가 조금 미뤄지면은 어느 시점 내년까지는 좋은데 내후년부터 갑자기 뭐 이익이 매출이 줄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시장의 흐름 때문에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래서 추가 수주의 실적 반영 시기에 대해서 다소 고민이 있지만은 이분은 상당히 좀 보수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고 내년 후반기 내후년 들어갔을 때 실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따라서 혹시 단기적으로 매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한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것도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네. P 멀티플에서 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철도 회사하고 방산이 섞여 있잖아요. 어디 방산회사라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되겠죠. 근데 철도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아주 높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정도를 주면은 아마 7만 원에서 8만 원 요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7만 7, 8에 56, 7, 9, 64, 8, 8, 64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서 네. 20%, 10% 애누리를 까고 접근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나 루마니아 수주가 나오는 거에 대한 루머가 아니고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이것도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유리합니다. 왜? 그 철도보다는 방산에 대한 비저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서머 프라치 할 때 이쪽이 더 비중이 높아지면은 네. 저절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 장기적 2, 3년까지 몰라도 한 1, 2년을 본다면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이 가파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게 뭐 후반대에 왔다. 성장의 끝이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초반에서 중반 아직 안 갔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가 수주의 흐름에 대해서 제일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폴란드 향이랑 루마니아 향의 수주 잔고가 어떻게 체크될 수 있을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동 나비엔이랑 비슷하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가파른 성장의 초입인데 핵심 포인트는 후속 물량이 얼마나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진득하니 기다림이 좀 필요한 주식이에요. 아직 안 샀으면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갖고 계신 분은 그런 건데 한 줄 평은 추가 수주의 실적 반영 시기
그걸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하고 앤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기다림의 미학을 실제로 실현시켜줄 수 있을지 좀 네.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이슈 다뤄봤고요. 경동나비엔과 현대로템 종목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점심시간 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막힌 투자 한 끼 일단 시장부터 먼저 좀 볼까요? 코스피가 0.5% 플러스 상승폭을 살짝 줄였습니다. 2620선까지 갔었는데 2609포인트로 떨어졌고요. 외국인도 한 400억 순매수였는데 마이너스 50억으로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8% 마이너스 765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도 오늘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동시에 안 좋으면서 오늘 0.7%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코멘트. 뭐 장이 재밌다, 재미없다, 오른다, 안 오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지금 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기다렸던 반도체 IT의 반등.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반대급보로 지금 약한 쪽은 명확하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상승에 조금은 이제 제동이 걸리는 모습. 하지만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되었던 매도세는 멈춰지고 있음을 오늘 확인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부터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뭐 소부장주들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는 한 번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작은 소테마로 좀 본다면 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소형 방산 쪽은 굉장히 또 움직임들이 강해요. 네. 그렇게 보면 지수가 만약 상승함에 이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이쪽에 대한 이슈를 조금은 더 연속성을 가지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시장은 그렇게까지 오늘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서 단기 매매에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를 물어본다면? 네, 일단
뭐 미국장 신고가 가는 게 부러울 따름이고요. 그렇죠. 뭐 국장 그래도 오늘 양봉이니까 장 막판까지 그냥 끝까지 좀 양봉만 좀 유지해 줬으면 윗꼬리는 조금 달렸지만 삼성전자가 11선 저항을 딱 받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같이 좀 눌리는 그런 형태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뒤늦게 움직이지만 뭐 한울바이오파마처럼 신고가 갱신을 하려는 흐름들도 있고요. 메밀 섹터나 테마는 지금 뭐 유리기판도 굉장히 좋고 뭐 한강도 뭐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볼만한 섹터, 볼만한 테마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잘 맞춰서 하신다면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 테마는 오늘 무림 재지? 재지주. 재지 관련 네. 무림 페이퍼 거기도 또 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실적 이따가도 이야기를 할 테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국장을 봤을 때 국내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실적이 좋고 안 좋고의 그런 종목들이 희비가 좀 엇갈릴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지 혹은 실적에 그렇게 큰 무언가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은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지난 금요일 날 마감한 미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적에 따라서 뚜렷한 수혜 쪽, 그러니까 네.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좀 기대를 해보면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또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실적이 나오면서 선반영이 돼 있어서 좀 빠질 쪽과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좀 불확실하지만 미리 빠져서 올라온 쪽 이거를 저는 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장품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작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왔었던 어떤 그런 속도가 조금 이제 좀 주춤하거든요. 주춤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음을 조금은 저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반도체는 지금 죽어라 때렸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반도체 소부장 삼성 밸류체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과거의 많은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실적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더 발표 이후에 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 쪽을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실적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에 대한 흐름 예측해 보자면 그냥 뭐 실적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반영이 얼마나 되었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실적이 별로 없죠.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수출 뭐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테마주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뭐 그 이외에도 저는 주도 섹터가 뭐 헬스케어에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는 워낙에 이제 낙폭 과대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한 2% 올라오니까 네. 뭐 DY, YC, 뭐 네오셈 거의 뭐 반도체주들 뭐 폭발적으로 시세 그렇죠. 줬잖아요. 뭐 그런 흐름들은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드니까 한번 뭐 실적주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거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잘 보시되 그게 시세를 너무 선반영하는 것 같다 하면 일단 뭐 세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고 미국장이 아닙니다 국장은. 네. 네, 그래서 실적 좋게 나왔다고 쭉쭉쭉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잘 없으니까 네. 조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거는 실적이 무언가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테마주가 좀 쉬고 실적 발표가 괜찮은 애들이 잠깐 반짝도 할 수 있다. 그냥 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은데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그 수출 위주로 좀 움직였던 애들은 네.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중요하다. 같고요. 나머지들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 얘기를 조금 더 좁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이 갖고 오신 발제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에 ASML이랑 TSMC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 정도인데 국내 반도체 살아날까로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ASML, TSMC 실적 발표, 반도체주 큰 장이 열린다고 봐야 될까요? 혹은 이것도 역시나
미국 얘기고 다른 나라 얘기고 국내 반도체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따라간다 봐야 되겠죠. 따라간다 봐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좀 소외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 삼성전자가 네. 그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를 쓰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뭐 반등 폭이 상당히 큰데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 엔비디아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반도체주들은 상당히 좋은 상승폭을 보여요. 지금 SK 하이닉스 어제 뭐 고가까지 해서 보면 저점 대비 30%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뭐 어떤 AI 수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이게 이제 퀄테스트 통과 아직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AI에 대한 수혜를 주가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뭐 전체적인 어떤 센티를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요일 날 ASML 실적 발표, 그다음에 TSMC가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TSMC는 뚜껑을 안 열어봐도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방문해 갖고 얘기를 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블랙웰 내년 12월까지 물량 이미 뭐 못 구한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거 어디서 팝니까?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TSMC니까 결국 TSMC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도 뭔가 아직 퀄테스트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 이런 거 주가에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런 반도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로 밀려있던 반도체주들이 이제 살짝 반등하는 이게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으로 쭉 이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 AI 반도체, 뭐 HBM이나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될 것 같고요.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됐든 그래도 반등 정도는 지금 나올 만한 위치들에 놓여 있는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랑 리포트가 많이 나온 게 블랙웰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블랙웰이 그만큼 팔린다는 거는 결국은 삼성이 아직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이거를 독점 공급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역시나 더 메리트를 크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집중을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뭐 제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시장이 그걸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쵸. 삼성전자는 땅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쌈바닥 찍고 저점 대비 30%가 올라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이 여기가 맞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역발상으로 접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유 지금 싼데 결국 뭐 퀄테스트 통과할 건데 네. 뭐 그런 생각 드시면 저는 뭐 가격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분할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하락 추세니까 비중 아주 조금씩 천천히 방향 돌릴 때까지는 그렇게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네. 질문. ASML, TSMC 실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이 훈풍이 크게 이어질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V자 반등 나오려면 크게 두 가지를 이 친구들은 보여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HBM3 8단 이야기 말고요. 12단에 대한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TSMC는 저렇게 잘 나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줄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저는 주가가 조금은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기 전에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저점이다 생각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 쪽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PSK라든지 뭐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보다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삼성 밸류체인의 힘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조금 시장에서 소외된 지 AI 버블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살짝 차익이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도 뭐 한 40%, 50%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가 찍혀버린 상황이니까 요 ASM의 TSMC 실적이 좋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지금 시장은 반도체다. 요런 대세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엔비디아가 저는 신고가 넘어서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HBM이라든지 몇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가 전부 다 갔다라면 그때 흐름이랑은 좀 다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를 잡아서 다시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소부장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졌는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헬스케어가 꺾여가지고 부러지는 그림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돈이 빠져갖고 딴 데로 갈 거거든요. 그게 뭐 정말 자동차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다시 반도체로 가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저는 반도체 다시 한번 우리 소리 지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주변에서 3차 외치고 있습니다. 3차? 네. 3차가 뭐야? 영차를 네. 삼성전자로 해서 3차, 네. 3차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목 하나씩 뭐 받아보고 요 반도체 관련해서 네. 종목 하나 받아보고 그 다음에 김태성 본부장님 발제로 넘어가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 저 오늘 원픽이 이쪽에서 가져갔는데 그래요? 지금 풀어도 될까요? 요거. 네. 오케이. 그럼 이따가 듣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여기서 반도체에서 제가 두 개를 얘기 드릴게요. 네. 대신 그 동진 세미캠은 뭐 주가가 거의 바닥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와요. 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안 팔린다 하지만 양산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수 소재는 당연히 소비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조금 과하다. 그냥 뭐 저점 단에서 우리가 좀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우량한 종목이니까 한번 눈여겨서 공부해 보시고요. 또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프로텍. 요게 이제 아마 실적이 내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텐데 요 종목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까지 잘 빠져 있고 한때 그 HBM 관련해 갖고 뭐 본딩 장비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시세를 줬고 지금 최근에 또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거 보면 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올라오는 것처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30-40% 올랐는데 요것도 이제 방향 추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국내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지금 국내장 하시는 분들이 국장을 떠나간 이유가 이쪽이 잘 되니까 우리도 같이 엮어서 이쪽에도 훈풍이 와야 돼라는 로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논리가 안 먹히니까 아니 엔비디아 잘 가서 뭐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엔비디아를 사지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거 동의하세요? ASM에 TSM 실적 뭐 잘 나오고 어쩌고 그냥 그 종목을 사는 게 더 종진세미캠 프로텍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보통 섹터를 하면 섹터의 대장주를 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미국과 동조화가 되면서 그 대장주를 한국에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뭔가 대단한 시세의 탄력이 나올 거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는 게 맞고 또 로봇 테마 생각하면 테슬라 사는 게 맞고 아하. 요번에 춤추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개인의 선택이니까 국장의 메리트는 또 국장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요거는 입맛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발제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K전력기기 아직 안 끝났다. 전력 수요 급증의 K전력기기 공격적 투자로 생산과 기술력을 동반 확대하겠다. 유럽이 콧대가 높았는데 이제 한국에 줄을 선다. 전력기기 초호황이 2번 더 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뭐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지금은 좀 쉬고 있죠? 쉬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를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쪽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좀 움직여주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보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냈을 때 혹은 AI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을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다이렉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변압기, 배전판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숫자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올 2분기에 전력기기 업체 실적을 봤을 때 이제 뚜렷하게 이제는 속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것은 뭐 우리가 기준으로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삼지만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성과를 낸 쪽이 LS 일렉트릭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가장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증설을 한 쪽도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 다음은 어디가 있냐면 효성중공업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간 마지막 주자가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네. LS 일렉트릭은 앞서 두 기업,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압 변압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면 일단 전력망이라든지 송전, 배전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LS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작년과 재작년 전력기기 이 고압 변압기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에 LS 일렉트릭의 송전이라든지 배전판 매출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일렉트릭도 올해 7월에 또 추가 증설을 했고 효성중공업도 추가 증설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은 두 가지의 이슈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갔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변압기, 전압기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운송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19%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그걸 그냥 일반 화물 트럭에 싣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함에 이제 적재를 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단가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많은데 오히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변압기, 이 전선, 배전 이쪽은 영업 마진율에서도 이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이번 실적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올해 4분기까지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어서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앞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전력설비 네,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뭐 동일한 생각이고요. 이번에 그 바이든이 뭐 4대 전력 설비망 다시 전부 교체하겠다 하면서 뭐 제일 일렉트릭부터 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요 며칠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HD 현대일렉이 이제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뭐 거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좀 후발로 따라오던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컸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테마적인 관점이나 어떤 그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2등주, 3등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일단 실적을 베이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돌입하는 부분이고 낙폭이 컸다라는 거는 밸류적으로 매력이 또 생기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면 저는 전력 설비는 결국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AI 얘기하면 그러면 뭐 그래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뭐 전력 어디서 갖다 쓸래?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적 케이블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력 설비, 전선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또 실질적인 숫자까지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또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잘 가려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 전력기기, 전력설비, 변압기 이쪽이 원래 후보군에서 방산, 조선, 전력설비, 네. 2차 전지, 뭐 화장품 뭐 등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했던 거는 방산 조선 변압기였던 것 같아요. 주가의 위치가.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게 먼저 52주 신고가를 뚫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방산이 뚫어줬습니다. 뚫었죠. 네. 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뚫어줬고 그 다음에 후보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선이랑 전력설비 중에서 조선보다는 전력설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산업을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는 게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속도 기준으로 보면 전력기기가 훨씬 월등히 앞선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D한국 조선해양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또 실망감들이 좀 많이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다 하는데 지금 다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속도 기준으로 보면 전력기기가 가장 지금은 좋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설비 관련해 가지고 한 종목씩만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변압기 쪽을 본다면 저는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의 5월 28일 날 최고가 46만 9천 원을 돌파한다 생각을 하고 매매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의 구간도 좀 아찔해 보일 수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는 이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 전선주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력기기가 잘 팔리고 지금 중국에서 숫자가 조금 부진했지만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또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전선주들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4분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도 전력설비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종목도 하나만 주신다면? LS 정도 뭐 지금 구리 차트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국내 뭐 1위 전선 업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상풍력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보면 결국 LS도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저평가 밸류적으로도 너무 싸고요. 네. 뭐 매수할 만한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갖고 이번에 지금 21선 싹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 맞춰서 좀 분할 매수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력기기 관련주 또 후보군을 주셨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갑니다.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 가시고 오신 좀 포텐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까 오전에 어떤 채팅하시는 분이 네. 고수들만 한다는 종목명 매매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름 너무 길다고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러시더라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YC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주현 대표님부터 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YC캠 이제 유리기판 소재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뭐 상반기에 유리기판 달릴 때 대장주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바닥에서 뭐 역회된 숄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다시 반등 흐름 보이는데 지금 SKC라든지 JTNC 이런 게 일단 시세는 더 먼저 더 강하게 이번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JTNC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양산 계획이기 때문에 좀 너무 기대감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SKC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무겁고 시세 탄력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런 이 유리기판의 개화기가 왔을 때 소재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YC캠 정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블랙웰 잘 팔리는 부분, AI의 견고한 수요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라는 부분인데 유리기판을 지금 나오면 아마 다 쓸 거예요. 네.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는. 왜냐하면 전력 소모되는 거 50%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고정비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 있고 내구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뭐 스마트폰처럼 뭐 데이터 센터 우리 들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올 연말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좀 임박해 있고 기대감이 좀 많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뭐 19,0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23,000원,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27,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중요하다. 이주연 대표님은 YC캠 매수가 19,0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후장 공략주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요거 네. 한번 투자 포인트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 인더라고 좀 소개를 할게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돼서 나왔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화 정밀 기계입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에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본업보다도 왜 이제 한화 정밀 기계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결국 SK하이닉스가 지금 손을 잡고 하이본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TC 본딩을 이을 하이본딩이라고 하는 장비를 또 개발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말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1,700억이라고 달하는 1,7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장비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저점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동안에 이제 쉬었었던 반도체 소부장 주들도 정말 오랜만에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인더의 장점은 악성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들 죄다 뭐 많게는 50%죠. 적게는 뭐 30%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 추가 시세가 나오기에는 약성 매물 다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성 매물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의 잠재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10조고요. 뭐 하나인더가 갑작스럽게 10조로 성장하는 건 저도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좀 두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명분은 지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38,000원이라는 가격 라인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8,0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이날 상장한 날의 고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55,000원 제시 그리고 5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6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인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